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70년대의 기묘한 우물. 197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다. 한여름이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몸이 별로 좋지를 않아 애가 생기지 않던 나는 남편과 상의하여 친정집에 여름 휴가차 내려가 있기로 결정했다. 때마침 엄마가 전화를 하여 잠시 내려와서 집 좀 봐달라는 얘기를 하셨고 나에겐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이사를 했다는 말씀도 하셨다. 내 몸을 생각해서 비밀리에 이사를 한 것이지만 내심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남동생도 누나 몸이 좋지 않으니 말하지 말라고 했으며 이사 후 내겐 알리지도 않고 군대를 가버리고 말았다. 난 엄마에게 섭섭하다고 말하긴 했어도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엄마의 얘기로는 전에 살던 마을에 친한 분이 수연을 베푼다고 하셔서 3일 정도 집을 비우시는데 그동안 잠시 몸도 휴양할 겸 내려와서 집도 보고 쉬라는 말씀이셨다. 남편도 동의를 했고 내가 내려가 쉬는 동안 여름 휴가를 받아서 내려오겠다는 얘기를 했다. 경기도라 그리 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집은 정말 고즈넉하니 아름다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집이 좀 오래되어서 그런지 약간 일본식 풍이 나고 있었으며 마당 한가운데는 자그마한 연못까지 있어서 마음을 한결 푸근하게 만들어 주었다. 당시 방송지필 및 그림을 그리고 있던 나에겐 정말 좋은 환경이었다. 게다가 집 내부는 현대식에 맞게 화장실 등이 실내에 들어가게 인테리어를 해놓아서 재래식 화장실에 불결감을 가지고 있던 신식 여성인 내겐 아주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었다. 내기 집 열쇠를 맡기고 수연에 가시는 엄마를 뒤로하고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쉬기 시작했다. 시간은 오후 5시를 조금 넘긴 때였을 것이다. 잠시 마루에 걸터앉아 이곳의 풍경을 어떻게 화폭에 옮길까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잠깐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순간 어둑한 마루 쪽에서 그곳에선 보이지 않는 화장실 쪽으로 뭔가가 살짝 움직이는 것을 본 것 같았다. 그것은 꼭 사람이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뒷꼭지 같았는데 아무도 없는 집에서 누가 움직일 리는 만무한 상황이니 섬뜩한 기운이 등골을 내리스쳤다. 나는 일어나서 나무로 된 마루바닥을 밟으며 화장실 쪽으로 서서히 걸어갔다. 후드득, 후드득. 마루에서 나는 나무들의 소음이 소름 끼치게 들렸다. 화장실로 들어가는 길은 골목처럼 되어 있었는데 빛이 닿지를 않아 어두컴컴했다. 문 앞에 선 나는 물에 귀를 대고 인기척을 느껴보려 하였다. 그러나 안에서는 고무 파킹이 완전히 물리지 않은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들렸다. 용기를 내어 문을 확 하고 열어 젖혔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역시나 수도에서 물방울만 똑똑 떨어지고 있었을 뿐이다. 몸이 안 좋아하기가 약해져서 그런 것이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쁜 것은 사실이었다. 다시 마루를 가로질러 아까 앉아있던 곳으로 걸어갔다. 막 앉으려는 찰나 내 옆 눈으로 분명히 뭔가 하얀 물체가 마당 뒷곁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겁이 났지만 일어나서 바로 그곳으로 뛰어가 보았다. 그러나 그 막다른 곳엔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질 않았다. 머리가 어질어질해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정말 아픈 걸까? 귀신이라는 존재를 내가 보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올랐다. 무서웠다. 하지만 내가 나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도시의 소음에 익숙해져 있다가 그런 기계적인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시골에 와 있어. 조금 약해진 몸이 그 익숙함에 관성이 걸려 있어 헛비비를 보는 것이라는. 물론 그런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귀신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해가 지고 밤이 되기까지는 저녁을 해먹고 시간을 보니 8시 반이 조금 넘고 있었다. 해도 져버리고 깜깜한 암흑이 시작되자 아까의 그 사건들이 생각나서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일부러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책을 보고 있었는데 9시가 조금 넘자 하늘에서 조금씩 천둥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비가 오려는 것 같았다. 나는 일어나서 창문들을 모두 닫고 현관문을 자물쇠로 잠갔다. 그리고 화장실을 비롯해서 4개의 방을 모두 돌아다니며 혹시 누군가 있나 하는 노파심으로 조사를 했다. 물론 아무도 없는 것은 기존 사실이었고 말이다. 안심한 나는 다시 앉아서 텔레비전을 틀어놓은 상태로 책을 보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서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장마도 다 지났는데 무슨 비람. 투덜거리며 책을 덮는데 번쩍 하고 하늘이 밝게 빛나더니 꽝꽝꽝 하며 바로 위에서 천둥 소리가 났다.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혼이 다 빠져나갈 지경이었다. 혼자 비명을 지르며 깔고 있던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깜깜해져 버렸다. 정전이 된 것이다. 이 무서운 상황에서 말이다. 엄마는 왜 이런 집으로 이사를 오셨을까 하는 원망이 마음속으로 밀려왔다. 빗소리가 미친 듯이 세게 뒷가를 때려왔다. 빗소리를 빼면 다른 소린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 실질적으로 정말 조용한 상황이었다. 회종시계가 11시를 알리는 종을 쳤다. 잠시 후 어둠이 익숙해진 후에 초를 찾아봤어야 막 이사가 끝난 뒤라 눈에 띄지 않았다. 초를 찾을 때를 대비해서 유엔 팔각 성냥을 머리맡에 놓고 나는 잠을 자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다듬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뚝딱뚝딱. 누군가 박자에 잘 맞추어 다듬이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것도 집안에서 들리는 소리 같았다. 등줄기로 소름이 쫙 굵고 지나갔다. 이 한밤중에 웬 다듬이 소리인가. 나는 몸을 일으켜 성냥통을 들고 마루로 나갔다. 마루에 나가니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너무 무서웠다. 나는 성냥을 하나 켜고 방마다 둘러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 방이건 다듬이를 두드리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 소리는 꼭 어딘지 방향을 알 수 없는 다른 차원에서 들리는 소리 같았다. 나는 얼른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궈 버렸고 그렇게 울리던 다듬이 소리는 30분 정도가 지속되었다. 미칠 것만 같았다. 빗소리와 천둥소리와 다듬이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가 옆집에서 들리는 것이라 스스로 위안한 나는 소리가 그친 후 억지로 잠을 청하기로 했다. 회종시계가 12시를 알렸다. 이불에 누워 빗소리와 천둥소리를 들으며 억지로 잠을 청하려는 찰나였다. 철퍼덕, 철퍼덕. 마당 가운데에 있는 연못에서 나는 소리가 분명했다. 누군가 비가 쏟아지는 연못가에서 장난을 치는 소리임에 틀림없었다. 무서웠다. 하지만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 나는 일어나서 마당으로 향하는 방의 쪽창을 열었다. 연못가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분명히 보이고 있었다. 누가 이 비 내리는데 남의 집에 들어와 연못가에 앉아 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이 한밤중에. 그 사람은 하얀 한복을 입고 쪼그리고 앉아서는 두 손바닥을 쫙 펴고 연못을 향해 내리치고 있었다. 철퍼덕, 철퍼덕. 그럴 때 마다물이 튀어오른 것이 느껴졌다. 번개가 번쩍이자 그 모습 또한 선명하게 순간적으로 보였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던 귀신이었다.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치고 난 기절할 것만 같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어두운 데서도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자 주위로 뭔가 희뿌연 빛이 아주 기분 나쁜 빛이 둘려 있었던 것 같다. 그 여자는 계속 그 짓을 반복했다. 난 기절할 것 같은 두려움에 어서 창문을 닫으려고 했다. 그 순간 그 여자가 고개를 내 쪽으로 휙 하고 돌리는 것이 아닌가. 아,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창문을 닫았지만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 여자의 눈을. 얼굴 윤곽은 잘 안 보였지만 눈만은 정확히 아직도 기억이 난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 같은 탱한 두 개의 눈이. 나는 창문을 얼른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헐떡이며 공포에 떠는 내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다.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러다가 어쩐 일인지 아무 기억이 나지를 않았다. 아마 기절한 것이 틀림없으리라. 회종시계가 2시를 알리는 종이 치는 소리가 들렸다. 머리가 많이 아팠고 이불 속으로 얼굴까지 넣고 누워있는 상태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비는 여전히 미친 듯이 퍼붓고 있었다. 제일 먼저 이불 속에서 귀를 기울인 것은 그 철퍼덕대는 소리인데 다행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침은 언제 오는 것일까? 나는 그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불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온몸이 땀범벅이었다. 이불을 발밑까지 걷어낸 나는 요의를 느꼈다. 화장실을 가긴 가야겠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너무 무서웠다. 하지만 나가야지 생각한 나는 방문 쪽을 바라보았다. 처음에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문은 미닫이 문이었고 아까 분명히 잠궈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누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들어와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이었다. 아까의 공포가 스멀스멀 온몸을 훑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혹시 옷을 걸어놓은 게 아닌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옷이 아니었다. 아까 연못가에서도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니 해지기 전 화장실 쪽에도 있었고 뒷곁 쪽에도 있었던 그 여자였다. 번개가 번쩍였다. 그 여자의 모습이 순간이지만 내 눈에 각인이 되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소복을 입고 물을 뚝뚝 흘리며 서 있는 그 여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놔도 그 무엇도 아닌 어딘가를 응시하는 여자. 그러나 느낄 수 있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의 느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이불 위에 앉은 채 바지와 이불에도 오줌을 싸버리고 말았다. 잠옷과 이불이 펑쳐져 갈 때쯤 내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귀신은 분명 밤중엔 불빛을 싫어할 것이다. 난 손을 뻗어 유엔 팔각 성냥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떨리는 손으로 성냥을 꺼내어 한꺼번에 불을 붙였다. 촤!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성냥이 합쳐져서 불이 붙자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때였다. 그 여자가 갑자기 내 쪽으로 방향을 정확하게 튼 것은, 그리고는 내 쪽으로 서 있는 상황에서 날아오기 시작했다. 또한 그 여자는 무슨 영화에서 클로즈업 되듯이 점점 커지면서 굉장한 속도로 나에게 다가오더니 내 바로 눈앞에서 턱 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으악. 나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펄떡펄떡 뛰었던 것 같고 그대로 기절해버린 것 같다. 기절하는 내 귓가에 들려온 것은 다시 시작된 다듬이 두드리는 소리. 내가 끼었을 때는 이미 오전 10시가 지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얼른 일어나 집안 열쇠를 챙긴 다음 그 집을 죽어라 하고 빠져나왔다. 아직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곧 그칠 것 같았다. 우산도 못 쓴 채 얼른 옆집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아주머니가 나왔다. 내 생각에는 그 집이 바로 옆집이었는데도 아마도 50m 이상은 떨어져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소리를 질러대도 못 들었을 것이고 빗소리도 한몫했을 것이다. 아주머니,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저 집이 저희 집이거든요. 제가 지금 서울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 집 할머니 돌아오시면 열쇠 좀 전해주세요. 아마 내일 모레쯤 오실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알았다고 했고 고맙다는 인사를 한 후 돌아서는데 한마디를 던졌다. 그런데 어제 웬 다듬이는 그렇게 밤새 두드렸어요? 다듬이. 그럼 그 소리가 내가 들은 환청이 아니었단 말인가. 나는 서울로 올라와서 엄마에게 전화가 오기만 기다렸다. 이틀 후 전화가 왔다. 난 엄마에게 내가 돌아오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엄마가 내가 몸이 약해 그런 것이라고 할 줄 알았던 나는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사한 후로 자꾸 집안에 혼자 있으면 뭐가 있는 것 같고 밤마다 흉측한 꿈의 가위에. 나도 처음엔 몰랐는데 자꾸만 그래서 말이지.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얘.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엄마는 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 집이 무슨 사연이 있는지 그 귀신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나는 절대 알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난 평생을 그 공포스러웠던 추억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무척 슬플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알 수 없는 여성. 당시 고1이었던 저는 자정에서 새벽 1시로 넘어가는 시간.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져 집 앞 슈퍼로 나섰습니다. 아이스크림 몇 개를 사고 슈퍼를 나와 다시 저희 아파트 방향으로 걷는데, 아파트 화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밖에서 보면 아파트 각 세대의 베란다들이 보이고 1층 쪽은 나무랑 잡풀들이 우거진. 대충 설명드리자면 그런 구조가 이 슈퍼에서 나오면 바로 보입니다. 평소엔 잘 쳐다보지도 않는 곳인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쪽으로 시선이 향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제 눈에 좀 희한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대충 20대 초중반의 긴 생머리, 나시 형태로 된 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어떤 여자가 1층 베란다와 베란다 사이 엘리베이터 홈에 바짝 붙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엘리베이터 홈이란 보통 가운데 엘리베이터를 기점으로 양옆에 세대가 입주해 있는 형태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아파트 외관에서 보면 엘리베이터가 위치한 부분이 쑥 들어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여자는 그냥 말 그대로 무슨 숨바꼭질 하는 아이가 들키지 않기 위해 벽에 딱 달라붙어 있듯이 태연한 표정으로 그렇게 서서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제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눈동자만 굴리며 계속 제게 시선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여자를 지나치는 그 순간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상했던 게 그 시간에 그런 장소에서 혼자 있는 것도 그랬지만
쫓기는 사람처럼 벽에 딱 달라붙어서는 미동도 없이 눈길만 주던 모습이 왠지 너무 소름 끼더라고요. 그냥 저 혼자만의 단순한 착각일 수 있고 저처럼 밤잠을 못 이루다가 산책을 나왔을 수 있지만 그냥 제 기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했습니다. 산책이라면 바로 옆에 공터도 있고 주변에 공원도 많았는데 굳이 낮에도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장소에 그렇게 서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죠. 결정적으로 전 흔히 귀기를 느낀다거나 무언가를 잘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살면서 가위에 눌린 적도 손에 꼽을 정도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뭐랄까. 그 순간에 직감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일반적인 사람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소름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아주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본 여성분이 물론 사람이 확률이 더 높았겠지만 만약 귀신이었다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빛을 갑을 하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하얀 소복을 입은 정형화된 귀신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 그냥 무심코 지나친 사람 중 하나가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 말이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 아파트에서 사는 동안 이 일 외에도 아파트 앞 놀이터 그네가 사람도 없고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날 혼자 왔다 갔다 한다던가 하는 장면을 종종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해안도로. 직접 겪은 일입니다. 나는 부동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 3월 후쿠시마에 출장을 갔다가 손님을 차로 데려다 줬습니다. 도쿄로 돌아오기 전에 대지진이 일어났던 현장을 봐두고 싶어 밤에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안도로 옆에서 어린아이 둘이 튀어나와 그대로 치고 말았습니다. 부딪히는 순간 죽었겠구나 싶더군요. 쾅 하는 충격이 있고 순간 멍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큰일 났다 싶었죠. 솔직히 도망갈까 싶기도 했지만 그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차마 생사를 확인하는 건 무서워서 차에서 내리질 못하고 회사 상사와 경찰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해하던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하는 사이 차분해져 갔습니다. 내가 기겁하고 있자 안정시키려 천천히 말을 해주더군요. 설명이 대충 끝나갈 무렵 경찰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친 게 맞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지만 나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직접 확인해보라고 말해 나는 조심스레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는 충돌한 흔적도 없고 아이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도로 위를 핸드폰 플래시로 비추며 10여 분 정도 근처를 돌아봤지만 사고의 흔적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져 이게 무슨 일인가요? 라고 내가 경찰관에게 묻자 지진재해 이후 자주 있는 사건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많게는 하루 20번 정도까지 같은 신고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요새 해안도로에는 늦은 밤 다니는 사람이 절대 없다고 합니다. 일단 면허증 번호는 알려줬지만 최대한 빨리 돌아가라는 대답만 받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해체공사. 해체공사 일을 하고 있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다. 어느 날 낡은 집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집은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했다. 곧바로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장비 상태가 영 이상하더란다. 수리업자를 부르는 사이 작업원 한 명이 집 뒤에서 낡은 우물을 발견했다. 엄청 오래된 우물인데도 콘크리트로 지면이 굳혀져 있고 두꺼운 철뚜껑이 덮여 있었다. 그 위에는 부적이 잔뜩 붙어 있고 철뚜껑도 사람 한둘로는 열 수도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 다들 우물에 흥미를 가지고 다가섰단다. 그리고 몇몇 사람이 부적을 떼어버렸다. 그날은 장비가 고쳐지질 않아서 일도 못하고 그대로 해산했다. 다음 날 작업 시간이 되었는데도 감독이 오질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있는 사람들끼리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명이 우물 쪽에서 도망쳐 오더란다. 새파란 얼굴로 우물우물 이러고 말을 더듬고 있었다. 다들 보러 가보니 우물의 철뚜껑이 조금 열려 있었다. 그리고 우물 주변 콘크리트에는 젖은 손자국과 발자국이 있었다. 작은 아이의 것인 듯한 크기였다. 우물 안은 바싹 말라 있었다. 다들 위험하다고 생각해 감독에게 연락을 했지만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게다가 오후에는 작업원 2명이 갑작스러운 고열로 쓰러졌다고 한다. 다음날 신사에서 연락하여 불제를 받고서야
겨우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단다. 5번째 이야기, 담력시험.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내가 간호학교를 다닐 무렵 이야기입니다. 저는 기숙사 제도의 학교였기에 뭐가 어찌되었든 선배 눈에 거슬리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2학년이 주최하고 1학년이 받게 되는 담력시험이 있었습니다. 해부실과 표본실, 영안실을 순서대로 도는 거죠. 각 방에는 미리 이름을 적은 종이를 놓아두기에 그걸 가져와서 마지막 결승점에서 기다리는 선배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도 1학년 때는 호되게 당했었죠. 해부실이나 영안실은 별로 무섭지 않았지만 표본실은 진짜로 오싹했거든요. 표본실에는 포르말린 속에 담긴 남성과 여성 시신이 각 한 구씩이 있었고 기형 하나 반으로 잘린 태아 시체도 있었습니다. 반쯤 울면서 도망쳐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실은 매년 조금 눈에 띄는 1학년이 있으면 그 한 명만 이름이 적힌 종이를 만들지 않는 나쁜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년에서는 머리도 좋고 얼굴도 예뻤던 K가 그 대상이 되었죠. K는 아무것도 모른 채 표본실에 들어가 이름이 적힌 종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있을 리 없죠. 어쩔 수 없이 영안실에 갔다가 2장만 들고 결승점으로 갔답니다. 당연히 선배들한테서는 온갖 잔소리가 쏟아졌죠. 끝내 화가 난 K는 그 자리에서 종이를 푹푹 찢어버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이 앞을 막아섰고 끝내 표본실에 갇혀버렸다고 합니다. 늦은 밤 순찰을 돌던 경비 아저씨가 발견해 열어줬지만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2학년들은 꾸지람을 받았죠. 그리고 2학년들은 그 꾸지람도 K 때문이라며 오히려 K를 더 괴롭혀댔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K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 후 K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선배 3명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잘난 척하던 선배는 계단에서 떨어져 양 다리가 부러지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1학년들 사이에서는 K가 선배들을 저주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 자자하게 나돌았죠. 그런데 그 말이 사실로 밝혀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K와 가장 사이가 좋던 S가 선배들의 머리카락이나 속옷을 K에게 건네주던 게 발각된 거죠. 진짜로 선배들이 사고를 당하는 걸 보자 무서워진 S가 사감과 상담하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감과 새 선배는 K네 집으로 사과를 하러 갔답니다. 하지만 K는 이전과는 달리 끔찍하게 하여 눈만 퀭하니 지켜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부터 담력시험이 엄격하게 금지된 건 말할 것도 없죠.